자, 공통 강의가 끝나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에세이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떠한 에세이의 유형이 제시됐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글을 쓰면 좋을지에 대한 자료까지 포함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꼭 작성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자, 초등학교 5학년 에세이에 처음 제시된 것은 논술, 그리고 가로치고 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자 이상 700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자는 넘겨서 쓰고 700자를 넘기지 말라는 얘기죠. 자, 제시된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대표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이 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의 의사나 감정 또는 정보를 주고 받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이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말을 이용해 전달해야 했지만, 지금은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하며 화상 채팅을 무료로 즐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미디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줘. 즉,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라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했더니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서 편리해졌지만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입장을 정한 후 자신의 주장의 글을 쓰라는 거죠. 500자는 넘기고 700자는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제시된 것들은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알 것 같은데 선생님은 몇 개밖에 모르겠더라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미디어 채널들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 세상이 열리면서 그 전에 없었던 또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죠. 게임 중독이라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느껴지는 화면인데, 지금 가족 셋이서 식사를 하면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지금 대화 한마디도 없고 가족끼리 앉아 있는데도 핸드폰만 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끼리조차도 대화 단절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서로 카톡으로 대화를 안 하고 카톡을 주고받는, 그게 훨씬 더 편하다고 하는 세상이 돼버렸더라는 거죠. 즉, 대화가 단절이 됐고, 이 부분은 아주 유명한 유튜버의 영상인데, 이 유튜브 때문에 엄청난 또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꼬셔서 사기치는 일들도 발생을 하죠. 또한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유포를 해서 어떤 한 사람의 깊은 상처를 주고 자살까지 몰아가는 이러한 일들도 발생합니다. 자, 분명히 지금 우리는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의 사용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햇빛이 잘 드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늘진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서 결정을 하셔서 500자 이상 700자 이하로 700자를 넘기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글을 써달라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에세이 쓰기 두 번째 유형은 뭐냐라고 하면 논술 찬반형입니다. 자, 조건은
500자에서 700자, 500자는 넘기고 700자 이하를 쓰라는 얘기죠. 자, 제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전체 의사로 보고 결정하는 방식을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라 그래요. 이 다수결의 원칙은 마치 민주주의와 똑같은 말처럼 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자. 하지만 정말로 다수결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믿을 만한 민주주의적인 방식일까? 숫자가 크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소수의 의견은 무시당해도 괜찮은 걸까요?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 소수의 의견은 묻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 여러분은 소수의 의견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달라. 그것도 찬반으로. 그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그대로 그것이 가장 민주적이니까 해야 된다. 내지는 안 해야 된다. 소수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찬성 반대 입장을 정해서 글을 써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글을 쓰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선택되는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글을 써달라는 거고, 500자는 넘기고 700자는 넘기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다수결을 의심한다라는 책. 아주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는 51%를, 한 후보는 49%를 얻었는데 51%가 다수의 당이 되면서 49%의 당은 전혀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전혀 통과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수결은 완벽한가? 이런 의심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시간에.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있었을 때 내가 주장한 것이 소수가 돼서 아마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이름 앞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좀 뭔가 불합리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소수는 늘 다수가 하자는데 끌려가야 되고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것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러한 것들은 어찌 보면 또 다른 폭력이 아닐까. 다수결의 원칙은 어쩌면 덜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방식은 없는가? 자, 다수결 외에 다른 완벽한 민주적 절차를 갖고 민주적 의사 수렴 과정은 없는가? 있습니다. 만장일치제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는 완벽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은 다수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 둘 중에 입장을 결정하셔서 500자는 넘기시고 700자 이하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막하다. 그렇다면 공통 강의에서 찬반 내용을 어떻게 써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한번 되짚어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세 번째 제시되는 에세이 유형은 수필 그리고 주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400자에서 600자 이하로 써라. 400자 이상 600자 이하로 써달라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제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나 사회 생활 속에서는 그들이 받는 차별과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꾸준히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단일 민족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알게 모르게 나타나는 문화적 차별과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타문화와의 다른 점과 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수필 주장하기 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논술 주장이 잘못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논술 주장으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변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들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 많이 있다는 얘기죠. 변했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우리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가 모자라고 괜히 끼어들어온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막 대한민국이 자리 잡아가는 소수에 지나지 않죠. 자, 이러한 소수 다문화 가정들이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같이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정하시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주장으로 전개해 주면 됩니다. 400자는 넘게 그리고 600자는 넘기지 않도록 글을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자료를 좀 볼까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제시된 거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지역에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한민국은 다문화들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같은 공동체로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연도별로 외국인들 주민수가 늘어난 걸 보면 2018년도에 보면 205만 명이나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수가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들이 외국인들을 보는 수용의 태도는 지금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외국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것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15.6%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저 그렇다. 그리고 외국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됐을 때 안 좋다가 18%를 넘기고, 그 다음에 외국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좋다,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 29.6%, 30%에 육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19년도에 조사된 자료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 내에서 인종차별은 바로 차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보다 낮은 사람,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그들을 취급하고 행동한다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 데에는 사실 우리가 오랜 동안 단일민족이라는 교육을 사실 받아왔어요. 최근에 와서야 단일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다인종 국가, 다문화 국가였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시 연구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단일민족이라는 것이 너무 뿌리 깊이 자리 잡혀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유입하고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내지는 행복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착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다문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들을 바라보는 차가운 눈이 존재하죠. 자, 이런 부분에서 다문화 사회와 우리는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으로 글로 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결정하고 400자 이상 600자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짧은 글로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